철학 23번째 시간은 임마누엘 칸트 첫 번째 세계 4대 난서 어려운 책으로 꼽히는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독일의 철학자로 1724년부터 1804년까지 산 것으로 알려지는데 철학계의 거장으로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칸트에 대한 평가를 보자면 서양 근대 철학에서 이어오는 지금까지 살펴본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하는 업적을 이루었다고 여겨집니다. 인식론, 형이상학, 윤리학, 미학 등 다양한 분야로 서양 철학 전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철학자 알 샤하트는 칸트 이전의 철학자들을 불완전하게 이해해도 현대 철학 이해에 큰 지장이 없지만 칸트를 불완전하게 이해하면 현대 철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철학에서 그의 위상은 엄청나죠. 철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 과학, 언어, 다른 학문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죠. 칸트를 계승하면서 다양한 철학적 이론이 나오고 발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칸트주의 학파가 나올 정도였죠. 그중 대표적으로 3대 비판 철학서인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은 철학사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죠.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의 생애를 보자면 그는 프로이센 왕국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지금의 독일이죠. 17세에 대학에 입학하여 6년간 공부하였습니다. 철학, 과학, 수학 등 다양한 분야를 배웠고 8년간 개인 교사로 일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교수가 된 것은 늦은 나이 46세에 퀴니히스베르크 대학에서 논리학, 형이상학 강좌 담당 교수가 됩니다. 이러한 칸트는 사생활이 규칙적이고 엄숙했다고 전해지는데 그가 지나가는 것을 알고 사람들은 그 시간이 몇 시인지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늦은 적이 있는데 바로 루소의 에밀을 읽다가 늦었다고 전해집니다. 에밀은 교육학적인 책으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칸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데 그에게 청혼한 여인이 있었지만 청혼을 하자 결혼해야 되는 이유를 몇 년간 고민하고 수십 가지의 이유를 쓰면서 결국 결혼을 결심하지만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결혼을 요청한 여인은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독신으로 살게 되었죠. 이러한 칸트는 사교성이 좋아 자주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여 담소도 나누고 음식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특히 당구를 즐겨했다고 전해지죠. 이러한 칸트는 자신의 삶에 만족을 했는지 죽을 때 좋다라는 유언을 남기면서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을 비판하며 이성의 한계를 정하려고 하였죠. 한계를 정하면서 매우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하는 이유는 참된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의 문제로 과학의 역할이죠. 인식이 가지는 사실의 진리성 주장에 대한 근거, 권리를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로 과학이 실험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했을 때 그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라는 게 아니라 그 실험, 관찰,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졌고 정당한지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를 비판이라고 보았고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을 이어가는 것이죠. 먼저 그는 합리론과 경험론에 대한 비판적인 사유를 가집니다. 합리론은 이성만을 중시하며 감각이 개입하지 않은 순수한 사유로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이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가지죠. 이성을 통하여 시간, 공간을 넘고 객관성을 추구하며 보편타당성을 얻습니다. 그러나 칸트는 사유만으로는 공허하다고 하죠.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으나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합리론은 독단적 형이상학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하며 이성의 능력에 대해 한계와 비판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칸트도 이성을 신뢰했으나 흉을 통해 독단을 잠에서 깨어났다고 말합니다. 경험론은 감각과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죠. 다양한 경험으로 객관성과 실질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흉이 말했듯이 경험적 지식은 개연성에 불과합니다. 예외의 경험이 나오면 지식은 틀린 것이 되고 감각은 개별적이기에 주관적이며 오류가 가능하죠.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보편 타당성은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칸트는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합리론은 사유만을 한다면 현실적인 감각, 사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고, 경험론은 경험을 통해서 그런 감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오류가 가능하고 반성, 성찰, 사유가 없기 때문에 맹목적이다라는 비판한 것입니다. 비판을 통해 칸트는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하려고 합니다. 학문적 지식은 선험적, 아프리오리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선험적이라는 말은 경험을 앞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아도 사유, 직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험적인 거에 동시에 종합적 판단이 가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선언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보편 타당하고 필연적이어야 하며, 종합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식의 확장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칸트는 판단을 분석 판단, 종합 판단으로 분류하는데, 분석 판단은 주어의 개념이 수어의 개념을 포함하는 판단으로 선언적이고 명료하고 단순하죠. 논리적, 수학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논리적, 수학적 지식은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아도 논리적인 이성, 사유만 통해서도 결과를 도출하고 파악할 수 있죠. 하지만 이는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실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담지 않죠. 예로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다 와 1 더하기는 2다 라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명확하고 명료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아는 사실이지만 어떠한 지식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종합 판단은 주어의, 수어의 의미를 내포하지 않은 판단으로 경험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수어의 개념이 주어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죠. 이는 경험적, 아포스테리오리인 지식입니다. 예로 사과는 빨간색의 둥근 모양을 가진 과일이다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입니다. 빨간색 둥근 모양을 가진 과일이라는 것이 꼭 사과를 지칭하진 않기 때문이죠. 또한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도 내일 비가 내릴지 안 내릴지를 경험해야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칸트는 선험적 종합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았죠. 칸트는 인간에게는 경험이 필요하지 않은 선언적 인식의 틀이 존재하고 그 틀을 통해 대상을 인식해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문적 인식의 의미를 가지려면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동시에 지식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식은 보편 타당하며 필연성을 얻고 실질로 형식과 내용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로 직선은 두 점 간의 최단 거리이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등이 있습니다. 이는 수학적인 지식과 실제 경험을 통해서 종합하여서 이런 상업적 종합 판단이 가능한 예입니다. 이는 뉴턴이 수학을 통해 자연과학의 체계를 세운 것을 보고 진리라고 여긴 것입니다. 여기서 수학은 합리론의 영역이고 자연과학이 경험론의 영역에 해당한 것이죠. 수학적인 계산, 식을 통해서 과학적인 법칙을 증명하고 실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결국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것이죠. 과학이 더 정교해지며 발전을 이루는 것을 칸트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종합의 틀을 확고하기 위해 칸트는 인간의 이성에 대해 더 탐구하게 됩니다. 칸트는 인간의 인식 능력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감성, 오성, 이성, 좁은 의미인데 넓은 의미의 이성이 이 세 가지의 능력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감성은 감각하는,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수용 능력입니다. 오성은 지성이라고도 번역되는데 대상을 구성하는 개념, 작용의 능력으로 능동적입니다. 감성이 받아들인 지각에 대해 오성이 사유를 통해서 개념화시키는 것이죠. 좁은 의미의 이성은 초감성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을 사유한다는 것이죠. 형이사학적 부분에 대해 사유하는 능력으로 이 또한 능동적입니다. 예로 카톨릭 성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물에 성스러운 의미를 얻으며 성수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감각하는 데는 물이지만 사유, 초감성적인 것을 사유해서 이 물이 초월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성과 오성이 결합하여 참된 인식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감성은 실질적인 내용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오성은 보편 타당성과 필연성을 얻게 해줍니다. 지성을 통해서 개념화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이 좁은 의미의 이성은 인식의 성립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인식은 감성에게 진료가 주어지면서 시작합니다. 이는 경험론의 입장을 수용한 것입니다. 감성은 인간의 감성으로 인간적이라고 합니다. 진료를 인간적인 감성을 통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칸트는 진료가 인식에 필요한 재료일 뿐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그대로 주어진 진료는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니기에 인식을 통해 대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진료를 잡다하다고 말하는데 질서가 없고 정돈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감성의 선험적 형식을 통하여 진료에 대한 질서가 주어지게 됩니다. 감성이 가진 선험적 형식은 능동적이며 초월적인데 여기서 형식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합니다. 칸트는 시공간이 객관적인 실제가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인 형식이라 보았죠. 외부에서 주어진 진료를 질서 있게 만들어 지식을 형성하는 초월적인 형식에 해당합니다. 이는 기존에 우리가 상시로 여기던 시간, 공간과는 다릅니다. 시공간이 이미 존재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성립시키는 감성의 형식입니다. 시간, 공간을 통하여 감성적인 지식인 직관을 얻습니다. 진료가 시 공간으로 질서를 갖춘 상태이죠. 직관은 반드시 어떤 시간, 어떤 곳에서 얻어진 지식입니다. 이 시공간에서 보편적인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이 틀에서 벗어나서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 물체를 인식할 때도 여기 공간의 개념으로서 받아들이고 이 시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본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우리가 이성으로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주관적인 형식입니다. 이것이 감성의 선험적인 형식이죠. 이러한 감성을 통해 직관은 인간의 신체 감각으로 얻어지는데 이는 보편 타당성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지식이 되기 위한 질서를 감성의 형식으로만 가진 것에 불과하죠. 우리가 이것을 그저 시간관을 통해서 인식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오성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오성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유의 기능입니다. 지성이라고도 번역하죠. 감성을 통해 직관이 다시 오성의 진료로 주어지게 됩니다. 직관은 오성의 선험적인 형식을 통해 보편 타당한 인식,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칸트는 오성의 형식을 범주, 카테고리라고 하며 12가지를 말합니다. 범주를 보자면 첫 번째로는 양입니다. 단일성, 전체로의 하나의 양인지 이는 전칭 판단이고, 다수성, 다수의 양을 가지고 있는지 특징 판단, 전체성, 하나로의 전체의 양을 가지는지 이는 단칭 판단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질입니다. 질적인 측면에서 실질성 하는지 근정 판단, 질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측면을 가지지 않는지 부정성, 부정 판단. 3번째는 제한성, 이는 무한 판단인데 뭐뭐가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제한하면서 한정적 정의로 무한하게 되죠. 세 번째는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실체성, 이러한 실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인과성,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는지, 상호성, 어떠한 상호관계를 가지는지. 네 번째 양상으로는 가능성, 어떠한 가능한 양상을 가지는지, 현재성, 현재 어떠한 양상을 가지는지, 필연성, 필연적으로 어떠한 모습, 양상을 가지는지. 이러한 12가지의 범주를 통해서 칸트는 사유, 사고를 개념화시키려고 하였던 것이죠. 감성을 통해 보편성을 얻지 못한 감각적 지식, 직관은 오성의 작용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감각을 모으더라도 객관성을 가진 물체가 되지 않습니다. 오성의 선험적 형식인 살펴본 범주를 통해 감각을 결합하고 통일하여 고정시키면서 지식을 얻게 되죠. 예로 달다, 단단하다 등의 감각이 모여 설탕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달다, 단단하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나 실체와 속성의 범주로 설탕이 단다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어떠한 설탕이라는 고체, 어떤 다른 사탕이든지 어떤 단 거와 다르다는 실체와 속성의 범주를 통해서 인식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관계의 인과성은 자연과학의 인과법칙으로 성립하죠. 이렇게 주어진 진료를 감성이 시공간으로 질서를 만들고 오성을 통해 개념으로 작용할 때 지식과 진리를 얻게 되고 선언적 종합 판단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료가 주어지고 감성, 시공간으로 질서를 쥐고 그것이 직관이 됐을 때 직관을 오성, 범주로 사유화, 개념화시킨다면 그것이 진리, 지식, 진리, 선언적 종합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칸트의 인식론적 입장을 구성주의라고 합니다. 대상이 인식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죠. 이는 인간이 인식이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반대로 인간의 주관, 인식이 중심이 되어 대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과학은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인간이 주관, 인간의 인식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칸트는 스스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었듯이 인식론의 전환을 이뤄냈다는 의미이죠. 다만 이것은 진료라는 주어진 대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칸트는 경험 사실이 아닌 객관적 실제로 물체 자체가 존재하지만 인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인식 능력은 선험적 형식에 따라 대상을 구성하고 그렇게 구성되는 대상만을 인식합니다. 물 자체가 아닌 현상으로 주어지는 대상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이성의 고유 법칙과 그러한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 인식 능력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선험 철학이라고 합니다. 구성주의는 판단의 내용이 되는 대상의 실제, 물 자체는 감각적으로 주어진 것 뿐입니다. 참된 인식은 인식의 주관이 선험적 인식의 틀을 바탕으로 세계에 대한 암을 능동적으로 구상합니다. 감성, 오성을 통한 지식으로 수학과 자연과학이 이에 해당하죠. 여기까지가 순수 이성의 영역입니다. 형이상학적 판단은 학문적 인식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칸트는 물 자체가 진료의 원인이자 실제이며 진리의 세계로 자연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진 순수 이성으로 알지 못합니다. 인식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존재는 하죠. 여기에 대해 좁은 의미의 이성이 초감성적인 것을 사유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인식되지는 못하지만 사유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참된 사유가 돼도 인식으로는 이어지지 못하죠.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순수 이성이 이율 배반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이율 배반은 서로 모순 대립하는 두 명제가 동시에 같은 권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밝히지 못하죠. 이성이 감석의 제약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로 세상에 대해 자유롭게 사유하면서 거기서 서로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칸트는 네 가지의 이율 배반 명제를 말합니다. 첫 번째, 세계는 시공간적으로 시초가 있다 없다. 두 번째, 세계에서 모든 것은 단순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다. 세 번째, 세계에는 자유가 있다 혹은 모든 것이 필연적이다. 네 번째, 세계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리로서 절대적 존재인 신이 있다 없다. 이 명제는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는 형이상학적 여정에 해당합니다. 최종 정리를 하자면 칸트는 그렇기에 감성과 오성을 통한 지식만을 진리라고 보았고 이를 순수 이성의 한계라고 여겼습니다. 이성의 한계를 그으며 비판을 통해 칸트는 실천 이성으로 이행하죠. 이성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철학적 이성이 수학적 이성에서 해방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학과 수학에 얽매여 있었던 철학이라는 학문을 다시 독립적으로 위대한 학문의 지위를 놀려놓은 인물이 칸트입니다. 그렇기에 칸트의 위상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었고요. 다음은 칸트의 대표적인 3대 비판서 저서 실천이성 비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